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놀던 시절, 강원도 깊은 상월짜기 마을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어 겨울이 되면 눈이 처마 밑까지 차오르고 바람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매섭게 몰아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꼼짝없이 집에 갇혀 지내야 했지만 최부자 댁만큼은 국간의 쌀과 잡곡이 가득 차 있어 아무리 긴 겨울이 와도 끄떡없다고들 했습니다. 99칸 기와집의 소슬대문은 마을 어디서나 보일 만큼 위풍당당했고 굴뚝에서는 사시사철 끼니 때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가난한 이웃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진정한 기둥은 재물을 모은 최부자가 아니라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며느리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인근 마을에서 마음씨 곱고 손끝이 야무지기로 소문난 처녀였는데 최부자 댁으로 시집 온 지 10년이 넘도록 불평 한마디 없이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녀가 시집 올 당시만 해도 최부자 댁은 지금처럼 큰 부자가 아니었으나 연화가 들어와 알뜰살뜰 살림을 꾸리고 아랫사람들을 덕으로 다스리니 집안에 재물이 쌓이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늦은 밤까지 바느질하며 시부모와 남편을 섬기는 그녀의 정성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쌀 한 톨도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었고 배고픈 나그네가 찾아오면 몰래 주먹밥이라도 쥐어보내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 댁의 복은 모두 며느리 연화의 치마폭에서 나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좋은 사람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는 법이라 이 평화로운 집안에도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덕망이 높아질수록 시어머니 박 씨의 심기가 날로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본래 욕심이 많고 시기심이 강한 성격으로 집안의 모든 권력이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머슴들이나 하녀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박 씨가 아닌 며느리 연화에게 먼저 달려가 상의하는 꼴을 볼 때마다 박 씨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늙어 뒷방 늙으니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며느리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눈에는 며느리의 알뜰함은 인색함으로 보였고 아랫사람을 챙기는 너그러움은 주인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동으로만 보였습니다. 겨울이 깊어 동집 팥죽을 쏘어 먹고도 한참이 지난 어느 날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듯 무거웠습니다. 산짐승들도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온다는 혹독한 추위가 시작된 때였습니다. 연화는 다가올 설 명절을 대비하여 국간을 정리하고 겨우내 먹을 김장독을 다시 한번 살피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찬바람에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지고 발뒤꿈치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픈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방 아랫목에 앉아 화로를 끼고 있던 시어머니 박 씨는 문구멍으로 며느리가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훔쳐보며 꼬투리를 잡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곁에는 시집 갔다가 소박 맞고 돌아온 시누이가 앉아 어머니의 불편한 심기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어미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올케가 요즘 국간을 너무 자주 들락거리지 않아요. 저번에 보니까 친정으로 보낼 곡식을 몰래 챙기는 것 같던데요. 사실 묵은인 말이었지만 이미 며느리를 미워하기로 작정한 박 씨의 귀에는 그 말이 마치 진실인 양 쏙쏙 박혔습니다. 박 씨는 무릎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눈에 수상해 보이더라니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재산을 저 여우 같은 것이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구나. 박 씨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급기야는 며느리가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 친정을 먹여 살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마치
이 집안에 닥칠 불행을 예고하듯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쌀가루처럼 흩날리던 눈이 인해 손뭉치처럼 굵어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연화는 저녁상을 물리고 부엌에서 남은 설거지를 마친 뒤 내일 쓸 쌀을 미리 퍼놓으러 곡간으로 향했습니다.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 어두운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그림자는 길고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곡간 문을 열고 쌀독 뚜껑을 여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내 인연 기어이 현장을 잡았구나.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 박씨가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고 그 뒤로 시누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렸고 바가지가 바닥에 뒹구는 소리가 적막한 밤공기를 갈랐습니다. 어머님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그저 내일 아침 지을 쌀을 미리 챙기러 왔을 뿐입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했지만 박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내일 쌀을 왜 이 밤중에 챙긴단 말이냐. 필시 쌀을 자루에 담아 뒷구멍으로 빼돌리려던 수작이 아니냐. 박 씨는 다짜고짜 곡간으로 쳐들어와 쌀독을 뒤집어 엎고 가지런히 정리된 곡식 자루들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귀한 곡식이 바닥에 흩어지자 연화는 기겁하며 박 씨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곡식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부족하여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면 닭의 벌을 받겠으나 도둑 누명만은 억울합니다. 그러나 박 씨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사랑채 있던 시아버지 최 부자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밤중에 안채에서 웬 소란인가 하고 물었지만 평소 기센 아내에게 눌려 사는 그는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헛기침만 몇 번 할 뿐 감히 말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슴들과 하녀들도 방문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 서슬퍼런 안주인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며느리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자 더욱 목소리를 높여 며느리를 몰아세웠습니다. 보십시오, 영감이 도둑년이 우리 집 재산을 다 털어먹고 있었습니다. 내 오늘 인연을 기어이 내쫓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박 씨의 고함은 눈보라치는 밤하늘로 메아리쳐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곳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넘게 이 집 귀신이 되도록 일한 대가가 고작 도둑 누명이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연화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시누이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나가요. 어머니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버텨요? 시누이의 얄미운 목소리는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밖은 이미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홑겹 저고리 하나만 입은 연화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는 이 집 문지방을 넘지 못할 줄 알아라. 박 씨는 며느리를 대문 쪽으로 밀쳤습니다. 연화는 눈밭에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이 추운 겨울밤에 쫓겨나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연화의 애원은 처절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박 씨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발길질하며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흰 눈만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쫓겨나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될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당장 아내의 성화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비겁한 가장이었습니다. 집안일을 오래 봐온 늙은 머슴 덕칠이 노인이 뛰어나와 박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작은 아씨가 없으면 이 집안 살림은 누가 합니까? 그리고 이 날씨에 사람을 내쫓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덕칠이 노인은 눈물로 호소했지만 박씨는 노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늙은 종놈이 어디서 상전에게 훈계 지르냐. 너도 전연과 한패냐. 썩 비키지 못해. 결국 연화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녀가 신고 있던 집신 한 짝이 벗겨져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박씨는 며느리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을 쾅 닫고 빗장까지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흥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야 내 집 같구나. 박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돌아섰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한동안 들려왔지만 박씨는 하인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저 문을 열어주는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각자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이내 바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최 부자댁 마당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연화가 사라진 마당은 어딘가 휑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빗장이 걸린 대문은 마치 저승으로 가는 문처럼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을 지키던 개조차 짖지 않고 꼬리를 내린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어쩐지 평소보다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덮였는데도 불구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가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한편 쫓겨난 연화는 눈보라 속을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 눈물은 흐르자마자 뺨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서방님. 가족들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친정으로 가려면 높은 고개를 넘어야 했지만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무리였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녀는 눈 속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는 그녀가 흘린 피눈물 자국이 점점이 이어졌습니다. 최 부자댁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박씨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원망 섞인 눈빛이 떠올랐고 귀에는 바람소리 사이로 어머님 하고 부르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다 그년이 자초한 일이야.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헤매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며느리를 쫓아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왔다는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지만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러 나왔다가 대문 앞에 며느리가 벗어놓고 간 집신 한 짝이 눈에 반쯤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집신은 마치 주인의 처지를 대변하듯 처량해 보였습니다. 늙은 머슴 덕칠이 노인은 그 집신을 주워들고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아기씨. 이 추위에 어디 가서 살아계실꼬. 집안의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무거웠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없었고 부엌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화가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했을 아침.
밥상이 늦어지자 시아버지 최 부자가 헛기침을 하며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밥상은 언제 들어오느냐 하고 물었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는 하녀들이 우왕좌왕하며 밥을 짓고 있었지만 연화의 솜씨를 따라갈 리 만무했습니다. 밥은 서리거나 탔고 국은 맹물처럼 싱거웠습니다. 박 씨가 부엌으로 달려가 하녀들을 호통쳤지만 이미 망가진 밥맛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던지며 불평했습니다. 밥맛이 왜 이리 없는가, 며느리가 없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이 말에 박 씨는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며느리 흉을 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최 부자 댁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장독대의 항아리가 저절로 금이 가서 장이 줄줄 새는가 하면 외양간의 소들이 여물을 먹지 않고 밤새도록 슬피 울어댔습니다. 하인들은 밤마다 마당에서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며느리가 귀신이 되어 돌아왔다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이런 소문을 잠재우려 애썼지만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먼지와 때가 며느리의 손길이 사라지자마자 눈에 띄게 늘어났고 윤기가 흐르던 마루는 칙칙하게 변해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집안의 온기였습니다. 아무리 군부를 때도 방바닥은 냉골이었고 우풍이 새져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댔습니다. 최 부자는 밤마다 추위에 떨며 잠을 설쳤고 박 씨 또한 이유 없는 오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던 복이 며느리와 함께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쑥덕거렸습니다. 최 부자 댁 며느리가 쫓겨났다며 그 집 이제 다 됐네, 다 됐어. 복덩이를 걷어찼으니 무슨 좋은 꼴을 보겠어. 연화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신우이가 시집에서 쫓겨난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몰래 훔쳐온 폐물을 팔아치우려다 들통이 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딸을 나무라기는커녕 이 모든 것이 며느리가 집안 기운을 흐려놓고 갔기 때문이라며 엉뚱한 탓을 했습니다. 집안의 질서는 무너지고 위아래가 없어졌으며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목소리만 높아졌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러움을 샀던 최 부자 댁은 이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피해가는 음산한 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읍내에서 낯선 장사꾼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최 부자 댁의 소식을 듣고 냄새 맡은 하이에나처럼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안주인 박 씨가 살림에 어둡고 귀가 얇다는 소문은 이미 장사꾼들 사이에도 파다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비단과 값비싼 놀이개를 들고 와 박 씨의 환심을 샀습니다. 며느리가 있을 때는 문전박대당했을 사기꾼들이 이제는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게 된 것입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관리하던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으스대며 장사꾼들의 가머니설에 넘어가 곡식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죽은 줄만 알았던 연화가 기적처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에 의해 구해졌다는 사실을 최 부자댁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 사는 이름 없는 약초꾼 노부부의 오두막에서 연화는 가늘지만 끈질긴 숨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가 떠난 뒤 최 부자댁의 아침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갓 지은 밥 냄새와 구수한 숭늉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을 시간이지만 지금은 매캐한 연기 냄새만 자욱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엌은 마치 주인을 잃은 배처럼 갈팡질팡했습니다. 하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일거리를 미루거나 서툰 솜씨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영이만 내뿜기 일쑤였습니다. 안방 아랫목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박 씨는 매캐한 연기가 문틈으로 들어오자
기침을 콜록거리며 방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에이구, 이 미련한 것들아, 불 하나 제대로 못 지피고 뭘 하는 개냐, 며느리 하나 나갔다고. 너희들까지 나를 무시하는 개냐. 그녀의 호통 소리는 마당을 울렸지만 예전처럼 영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녀들은 겉으로만 조아릴 뿐 뒤돌아서서는 입을 삐죽거리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박 씨가 며느리 대신 꿰찬 곡간 열쇠는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그 많은 식솔들의 끼니와 제수용품 손님, 접대용 식재료를 머릿속에 꿰고 있어 열쇠를 한 번만 돌려도 필요한 것이 척척 나왔으나 박 씨는 도통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밥상을 차리려 해도 쌀이 어디 박혀 있는지, 말린 나물은 어느 항아리에 있는지 찾느라 온 곳간을 뒤집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밥을 지어야 할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고 겨우 지은 밥은 물 조절 실패로 죽이 되거나 서리고 씹히지도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허참, 평생 먹던 밥맛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니 원. 자네는 며느리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 살림 솜씨가 어찌 이 모양인가. 남편의 타박에 박 씨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대신 모든 화살을 부엌대기들에게 돌렸습니다. 인연들이 며느리 편을 들어 일부러 밥을 망친 개야 내 눈을 속일 줄 알고 그녀는 부직갱이를 들고 부엌으로 달려가 하녀들을 쥐잡듯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호통이 잦아질수록 하녀들의 마음은 더욱 멀어졌고 일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릇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깨져나갔고 행주질은 건성이라 밥상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을 때는 윤이 나던 녹그릇들도 며칠 만에 거무튀튀하게 변색되어 갔습니다. 집안의 살림살이 하나하나가 마치 시위를 하듯 주체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박 씨는 그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며느리가 남기고 간 애군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장독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부자 댁의 장맛은 인근 고을까지 소문날 정도로 일품이어서 지나가던 원님도 그 집 간장맛을 보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며느리 연화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를 닦으며 정성을 쏟았었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쫓겨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된장독 뚜껑을 열자 구더기가 슬어있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간장독에서는 곰팡이가 피어올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박 씨는 코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멀쩡하던 장이 왜 이 모양이야. 늙은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장맛은 집안의 안주인 손맛을 따라간다 하였습니다. 작은 마님이 나가시니 장맛도 따라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참모의 입을 다물게 했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마을 빨래터와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최 부자댁 이야기를 안주삼아 씹어댔습니다. 글쎄, 그 집 며느리 쫓아내고 나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지. 밤마다 도깨비불이 돌아다닌다는 소문도 있어. 원래 그 집 재산이 다 며느리 복으로 불어난 거잖아. 복을 제 발로 찼으니 이제 망할 일만 남았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최 부자 댁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최 부자는 장터에 나갔다가 쏟아지는 시선이 따가워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고 박 씨는 대문 밖 출입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아건다고 해서 집안으로 스며드는 불행의 기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립된 집안에서 가족들 간의 갈등은 골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의 철없는 행동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녀는 올케가 없어진 틈을 타 집안의 주도권을 잡아보려 했으나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치장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비단 올케가 아껴두던 거 아니에요. 저거 꺼내서 제 저고리 하나 해주세요.
신우이는 곡간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귀한 옷감과 폐물을 탐냈습니다. 박 씨는 딸의 응석을 받아주느라 며느리가 시집올 때 해왔던 혼수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그녀는 다시 못 올 테니 다 우리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거라. 모녀는 며느리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하기는커녕 남겨진 것들을 탕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늙은 머슴 덕칠이 노인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최부자 댁에서 일하며 집안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며느리 연화가 들어와 쓰러져 가던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기에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담뱃대를 두드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허, 큰일이로고. 기둥뿌리가 뽑혔는데 석가래가 온전할 리 있나. 마님이 저리 욕심을 부리시니 조만간 큰 사단이 날게야. 그는 몇 번이나 안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다 멈칫했습니다. 서슬퍼런 마님의 성정을 알기에 나서기가 두려웠지만 주인집이 망하는 꼴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덕칠이 노인은 용기를 내어 박 씨가 있는 안방 문 앞을 찾았습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 안에서 박 씨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땔감이 떨어졌느냐? 아니면 쌀이 떨어졌느냐? 덕칠이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마님 쌀이나 땔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에 도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을 인심도 흉흉하고 가축들도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람을 풀어 작은아 씨를 찾아오심이 어떨런지요. 작은아 씨가 돌아오셔야 집안이 다시 섭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냉담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박 씨가 튀어나왔습니다. 내 이놈 감히 종놈 주제에 주인의 처사에 토를 달아 그년이 너한테 뇌물이라도 먹였느냐? 왜 다들 그년 타령이야? 박 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돛돌 위에 놓인 신발을 집어 던졌습니다. 내 다시는 그년 이야기 꺼내지 말라. 해건을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한 번만 더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내 놈도 쫓겨날 줄 알아라. 덕칠이 노인은 날아오는 신발에 맞으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의 어리석음이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말대꾸를 했다가는 정말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노인은 힘없이 물러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이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노인을 내친 그날 밤 외양간에서는 괴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부자댁의 재산 목록 1호인 황소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입니다. 수의사를 불러 보였으나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병이 든 것 같습니다. 마치 주인이 돌보지 않아 화병이 난 짐승처럼 보입니다. 소가 쓰러지자 농사일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슴들은 소 대신 쟁기를 끌어야 했고 그 불만은 고스란히 안주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소에게 줄 여물을 며느리가 몰래 빼돌렸기 때문에 소가 영양실조에 걸린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며느리를 쫓아낸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의 혼란을 틈타 읍내장터의 약삭빠른 장사꾼들이 하나둘씩 최부자댁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질 나쁜 비단을 최고급이라 속여 파는 배서방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배서방은 며느리 연화가 있을 때는 깐깐한 눈썰미에 막혀 문전박대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달려온 그는 박 씨와 신우이의 허영심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인물이 훤하십니다. 이 비단으로 치마를 해 입으시면 왕비님도 부러워하실 겁니다. 지금 며느님,
아니, 댁에 안 계신 분 때문에 속상하시죠. 기분 전환에는 새 옷만 한 게 없습니다. 박 씨는 배서방의 칭찬에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뺏겼던 주인의 권위를 되찾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그녀는 곧간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래, 자네가 물건 볼 줄 아는구먼. 어디 보자. 그 비단이랑 놀이개도 다 가져오게. 박 씨는 곡식 자루를 헐어 헐값에 넘기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조악한 물건들을 사들였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도 덩달아 신이 나서 이것저것 골라 담았습니다. 곡간의 곡식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대신 쓸모없는 잡동사니들이 안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서방은 챙길 것을 다 챙기고 대문을 나서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늙은이 같으니라고. 이 집도 이번 겨울 나기는 글렀군. 밤이 깊어지자 찬바람이 문풍지를 더욱 거세게 때렸습니다. 박 씨는 새로 산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단은 차갑고 미끄러워 몸에 감기지 않았고 며느리가 무명천으로 정성껏 누벼 만든 소미불의 포근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부엉이가 부엉부엉 하고 울었습니다. 어른들은 부엉이가 마을로 내려와 울면 초상이 난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억누르려 할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실수를 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집안의 남자들도 잠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에서 낡은 장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관리할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던 장부가 아내가 맡은 뒤로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것이 훨씬 많았고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지출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조만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구나. 최 부자는 탄식했지만 아내와 맞설 용기가 없어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며느리의 단정한 모습과 아내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번갈아 떠올라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날씨가 더욱 험악해져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지붕의 기와가 날아가고 담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미리미리 머슴들을 시켜 손을 봤을 곳들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탓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구멍난 지붕 사이로 눈 녹은 물이 새어들어와 안방 천장을 적셨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마치 집안이 흘리는 눈물처럼 들렸습니다. 박 씨는 요강을 받쳐 물을 받아내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더니 이제는 집구석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탓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 원망만 쏟아냈습니다. 최 부자 댁의 몰락은 이제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자리는 단순히 사람 하나가 빈 것이 아니라 집안을 지탱하던 정신적 지주가 사라진 것과 같았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집안에는 탐욕과 게으름,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만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하인들은 틈만 나면 쌀을 훔쳐 달아날 궁리를 했고 마을 사람들은 빚을 갚으라며 최 부자댁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박 씨는 현실을 부정하며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 너머 깊은 골짜기 약초꾼의 오두막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연화가 노부부의 지극정성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몸은 쇠약해졌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내친 시댁을 원망하는 대신 매일 아침 정한수를 떠놓고 가족들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비록 쫓겨난 몸이나
부디 아버님 어머님 만수무강하시고 집안이 평안하기를. 그녀의 기도는 하얀 입김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최 부자댁의 운명은 거센 폭풍 속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더 큰 시련을 예고하듯 겨울밤은 더욱 길고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최 부자댁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소리는 마치 썩은 고목이 비바람에 넘어가는 소리처럼 요란하지는 않았으나 그 속은 이미 깊게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연화가 쫓겨난 뒤 집안에 곳간 열쇠를 쥔 시어머니 박 씨는 마치 자신이 천하를 얻은 양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며느리에게 억눌려 지냈다고 생각했던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재물을 쓰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읍내의 강요한 장사꾼들은 이 소문을 듣고 똥파리가 꼬이듯 최 부자댁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의 허영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 비단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양의 정승댁 마님들도 없어서 못 입는 귀한 물건입니다. 마님처럼 귀한 분이 아니면 감히 꺼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장사꾼들의 혀 놀림에 박 씨의 판단력은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알뜰하게 모아둔 최상급 쌀가마니를 장사꾼들에게 헐값에 넘기고 대신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 물건들을 사들였습니다. 색깔만 화려하게 입힌 싸구려 비단을 최고급이라 소가 비싼 값을 치르는가 하면 가짜 산삼을 만병통치약이라 믿고 곡식 몇 섬을 퍼주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거들던 시누이 또한 철딱서니 없이 어머니, 저 놀이개도 예쁘네요. 저것도 사주세요. 라며 부추겼습니다. 모녀가 장단이 맞아 재산을 탕진하는 동안 곡간의 곡식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 빈자리는 쓸모없는 잡동사니들로 채워졌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기록하던 장부는 붉은 줄로 가득 찼지만 셈이 어두운 박 씨는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장사꾼들이 자신을 대접해준다며 우쭐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가는 징조는 비단 곡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닿지 않게 된 집안 구석구석은 빠르게 흉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던 마루는 먼지가 쌓여 푸석해졌고 창호지 문 구멍은 뜨지 않아 숭숭 뚫린 채 방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하인들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엄격하면서도 공정했던 안주인이 사라지자 머슴들과 하녀들은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몰래 술판을 벌이는 일이 잦아졌고 심지어는 곳간에서 식재료를 훔쳐내어 장터에 내다 파는 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늙은 머슴 덕칠이 노인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려 했으나 젊은 하인들은 마님도 흥청망청 쓰시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며 노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채에 앉아 한숨만 내쉬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 하나에도 정성이 가득하여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으나 요즘은 밥상머리에 앉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밥은 쉰 냄새가 나기 일쑤였고 국은 짜거나 싱거워 도저히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복의 부인 밥상이 이게 뭔가 사람이 먹으라고 차려온 것인가 하고 불평을 하면 박 씨는 오히려 눈을 흑이며 대들었습니다. 주는 대로 드실 것이지 웬 타박이세요. 며느리 생각나서 그러십니까? 그렇게 그년이 좋으면 쫓아가서 사시구려. 아내의 표독스러운 대꾸에 최 부자는 말문이 막혀 숟가락을 놓고 돌아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야위어 갔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한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 너머 깊은 골짜기, 세상과 단절된 듯한 작은 오두막집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약초꾼 노부부에게 구조된 연화는 며칠간 사경을 헤매다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노부부에게 깊이 감사하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은혜를 갚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누추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나을 때까지 허드렛일이라도 돕겠습니다. 연화는 노부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누워만 있는 것이 가시방석이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칙칙하고 어두웠던 오두막 부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무쇠솥은 반질반질 윤이 났고 아궁이 불길은 활기차게 타올랐습니다. 연화가 끓여낸 음식은 비록 시래기죽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료를 쓴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정성과 손맛이 더해지자 평범한 죽이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 되었습니다. 약초꾼 할머니는 죽 한 숟가락을 뜨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 먹어보네. 며느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할아버지는 연화가 기운 옷을 입어보며 감탄했습니다. 허허, 바느질 솜씨는 또 어떻고. 헌옷이 새 옷이 되었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게 틀림없어. 연화의 등장으로 적막했던 오두막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노부부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오두막에서 몸을 추스르며 덕을 쌓는 동안 최부자댁의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날씨는 더욱 혹독해졌고 준비 없이 맞이한 추위는 잔인했습니다. 땔감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나 미리 나무를 해놓지 않은 탓에 생나무를 베어다 떼야 했습니다. 젖은 나무는 불이 잘 붙지 않고 매캐한 연기만 내뿜어 안방은 냉골이 되었고 사람들은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박 씨는 추위를 참지 못해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가서 장작을 더 가져오너라. 이 썩을 것들아, 주인을 얼려 죽일 셈이냐. 하지만 하인들은 산의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며느리가 미리 챙겨놓았던 마른 장작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의 가축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아침 뜨끈한 쇠죽을 쑤어 먹이던 소들은 찬물에 대강 섞은 여물을 먹고 배탈이나 설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닭들은 모이를 제때 얻어먹지 못해 알 낳기를 멈췄고 깃털이 빠져 볼품없이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외양간에 가본 머슴이 기겁을 하며 뛰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암소 한 마리가 밤새 얼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은 집안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는 농가에서 가장 큰 재산이자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덜컥 겁이 났지만 여전히 남 탓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게 아니냐. 내 소값 물어내라. 그러나 죽은 소가 다시 살아 돌아올 리는 만무했습니다. 가세가 기울자 집안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이 쓸 용돈이 줄어들자 어머니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쌀판 돈 다 어디 갔어요? 저 비단신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박 씨는 딸의 철없는 소리에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이년아, 지금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신발 타령이냐? 네가 쓴 돈이 얼마인데? 모녀는 서로 네 탓 내 탓을 하며 언성을 높였고 그 싸움 소리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내쫓더니 천벌을 받는구먼. 자업자득이지 자업자득이야. 최부자댁의 명성은 바닥에 떨어졌고 누구 하나 그 집을 동정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곧 다가올 설 차례상 준비를 위해 박 씨가 직접 제기를 꺼내려 다락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심스럽게 내리던 그릇들이었습니다. 박 씨는 둔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물건들을 내리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네, 비명과 함께 박 씨의 손에서 무언가 미끄러졌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댁이 대대로 물려받아 온 가보인 백자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는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쨍그랑하는 파여름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집안의 운명이 깨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최 부자는 박살난 백자 조각들을 보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슨 짓인가? 저게 어떤 물건인데? 백자는 조상 대대로 집안의 번영을 지켜준다고 믿어온 신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박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실수로 그게 옆에 있던 시누이조차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깨진 백자 조각들은 날카롭게 빛나며 이 집안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조상님 뵐 면목이 없어. 다 끝났어. 가보가 깨진 사건은 집안의 둑을 무너뜨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쉬쉬하며 덮어두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빚쟁이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장사꾼들이 외상으로 달아놓은 물건값이 엄청났고 박 씨가 모르는 사이에 시누이가 몰래 집 문서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들이닥친 빚쟁이들은 마당에 드러누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갚아라, 안 그러면 세간살이 다 드러내겠다. 고요하던 최 부자댁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머슴들은 빚쟁이들을 맡기는커녕 밀린 세경을 달라며 그들 편에 섰습니다. 박 씨는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지만 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주먹질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난리통에 최 부자는 망연자실하여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평온하고 넉넉했던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며느리 연화가 웃으며 마당을 쓸고 따뜻한 밤 냄새가 풍기던 그 시절이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며느리가 복덩이인 줄도 모르고 내치다니. 최 부자의 입에서 뒤늦은 후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제야 아내의 탐욕과 딸의 허영심, 그리고 가장으로서 자신의 무책임함이 이 모든 사단의 원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진 독이었습니다. 한편 산속 오두막의 연화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바느질하던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산 아래 마을 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약초꾼 할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새댁 왜 그러우? 안색이 안 좋구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왠지 시댁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비록 쫓겨난 몸이지만 천성이 착한 그녀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한숨이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하얗게 번졌습니다. 최 부자댁의 밤은 이제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돌아간 뒤 남은 것은 난장판이 된 마당과 깨진 가재 도구들 뿐이었습니다. 곶가는 텅 비어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박 씨는 며느리의 빈자리가 주는 고통을 몸으로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공포 속에서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이름은 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텅 빈 방 안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 부자댁에는 차례상에 올릴 대추 한 알밤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떡을 치고 전을 부치느라 분주했지만 최 부자댁 굴뚝에서만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풍성했던 집이 이제는 가장 비참한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 부자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려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덕치라 덕치라 그가 쉰 목소리로 늙은 머슴을 불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덕칠이 노인은 주인의 참혹한 몰골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나으리, 최 부자는 노인의 손을 잡고 간곡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알지? 우리 며느리, 연화가 어디 있는지 짐작가는 곳이 있지. 덕칠이 노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치는 않으나 10만이들 사이에서 들은 풍문이 있습니다. 산 너머 골짜기에 묘한 석이 루이키가 서린 오두막이 있다 하는데 혹시 그곳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부자의 눈에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세. 내 두 발로 걸어서라도 며느리를 찾아가야겠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은 더러워진 마당을 덮어주려는 듯 소복이 쌓여갔지만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직 쫓겨난 며느리만이 이 얼어붙은 집안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불씨였습니다. 최 부자와 늙은 머슴 덕칠이 눈보라를 뚫고 산길을 오르는 걸음은 더디고 힘겨웠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은 마치 죄 많은 발목을 잡아끄는 듯 무거웠고 살을 내는 칼바람은 최 부자의 지난 과오를 꾸짖는 채찍질처럼 얼굴을 때렸습니다. 평소 가마만 타고 다니던 최 부자였기에 거친 산행은 고행이나 다름없었으나 그는 입 한 번 번긋하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질 듯하면 덕칠이 노인이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으리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저기 고개만 넘으면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보일 것입니다. 덕칠이의 격려에 최 부자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고 집안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산마루에 올라서자 저 멀리 골짜기 아래 외딴 초가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 세상이 눈에 덮여 죽은 듯 고요한 가운데 오직 그 집 굴뚝에서만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희망의 끈처럼 하늘로 이어져 있었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구수한 밤 냄새와 약초 다리는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최 부자 댁의 냉랭하고 퀴퀴한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 사는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최 부자는 그 평온한 풍경 앞에서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머무는 곳은 비록 허름한 오두막이었으나 그 기운만큼은 대궐보다 더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살인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 한구석에서 장작을 패던 약초꾼 할아버지가 낯선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오? 이 깊은 산중까지 무슨 일로 오셨소? 하고 묻는 순간 부엌문이 열리며 연화가 쟁반에 따뜻한 차를 받쳐들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추우신데 따뜻한 차 좀 드시고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고왔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두 노인을 발견하고는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아버님,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단 옷 대신 낡은 무명옷을 입고 눈과 흙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노인이 천석군 시아버지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버선발로 눈밭을 달려 나와 최 부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이 험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추위에 몸은 상하지 않으셨는지요? 최 부자는 며느리의 절을 받기는커녕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아가,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먹어 복덩이인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다. 최 부자의 쉰 목소리는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덕칠이 노인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작은 아씨, 제발 집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A씨가 안 계신 집은 이제 집이 아닙니다. 마님도 병석에 누우시고 가세는 기울어 엉망이 되었습니다. A씨만이 죽어가는 집안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연화는 시아버지의 얼어붙은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십시오. 제가 어찌 감히 아버님의 사과를 받겠습니까? 저는 그저 아버님과 어머님의 만수무강만을 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원망 대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약초꾼 노부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댁 이제 그만 돌아가 보게. 자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 아래 마을인 것 같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지. 할머니가 인자한 미소로 연화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연화는 노부부에게 큰 절을 올리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집안을 수습하는 대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노부부는 말린 약초와 귀한 산나물을 싸주며 연화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시아버지와 덕칠이 노인을 부축하고 다시 눈 덮인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올라올 때는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길이 내려갈 때는 며느리의 옹기 덕분인지 한결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화가 최 부자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웅장했던 소슬대문은 칠이 벗겨져 을씨년스러웠고 담장 곳곳이 무너져 내린 모습은 흡사 폐가와 다름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아무도 눈을 치우지 않아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연화가 대문을 들어서자 짖지 않던 늙은 개가 꼬리를 흔들며 끙끙거렸고 외양간의 소들이 반가운 듯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고 내다본 하녀들은 연화의 모습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 자빠졌습니다. 자, 작은마님이 돌아오셨다. 작은마님이 오셨어. 하녀들의 외침은 순식간에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졸고 있던 참모도 뛰어나와 연화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A씨,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연화는 감회에 젖을 새도 없이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양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랫목에는 시어머니 박씨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호티브를 뒤집어 쓰고 알아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시누이가 파리한 얼굴로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인기척에 힘겹게 눈을 떴다가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네가 귀신이 되어 나를 잡으러 왔느냐. 박씨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다가가 시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접니다. 연화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연화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박씨는 그제야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후회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박씨는 며느리의 허리춤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너를 쫓아내고 내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아느냐. 흑흑. 평소에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병들고 약해진 노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누이 또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구석에서 훌쩍거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철이 없어서. 연화는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왔으니 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때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빚쟁이와 장사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최 부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남은 가재도구라도 뜯어가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최 부자 며느리를 찾아왔다더니 빈손으로 온 게요. 어서 밀린 돈을 내놓으시오. 안 그러면 이 집 기둥이라도 뽑아가겠소. 배 서방을 앞세운 장사꾼들은 마당을 점거하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겁에 질려 안절부절 못했고 박 씨는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집안은 다시 아수라장이 될 위기에 처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화가 안방문을 활짝 열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지만 서리빨처럼 단호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연화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빚쟁이들은 갑작스러운 호통에 멈칫하며 연화를 쳐다보았습니다. 배 서방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오호, 쫓겨났던 며느리가 돌아왔는가? 자네가 오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덕칠이 노인에게 지시했습니다. 덕칠 아범 사랑방에서 장부와 붓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장사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받으러 오셨다면 정당하게 계산을 해야지요. 제가 없을 때 어머님과 거래한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연화는 마루에 정좌하고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위험 있는 모습에 장사꾼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배 서방을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배 서방님, 지난달에 비단을 10필이나 넣으셨더군요. 그런데 그 비단 한양에서 유행이 지난 재고품 아닙니까? 게다가 값을 시세보다 3배나 높게 적어 놓으셨네요. 관에 가서 사또님께 이 물건의 정가를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배 서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기를 친 것이 들통나면 곤장을 맞고 쫓겨날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다른 빚쟁이들에게도 차례로 지적했습니다. 김 서방님, 쌀가마니를 가져가시고는 값을 절반만 쳐주셨더군요. 쌀 시세를 속인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연화는 며느리로서 살림을 도맡아 할 때부터 물가와 시세를 훤히 꿰뚫고 있었기에 그들의 속임수를 낱낱이 파헤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정당한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여 남은 빚을 천천히 갚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관하로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까?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장사꾼들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눈치를 보다가 배 서방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자금마님, 저희가 실수가 좀 있었나 봅니다. 값을 다시 매겨 드릴 테니 관에는 가지 마십시다. 다른 빚쟁이들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며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난폭했던 빚쟁이들이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순한 양처럼 변하여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최 부자와 하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을 지키는 며느리의 힘이었습니다. 소란이 진정되자 연화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 손님들이 가셨으니 저녁을 지어야지요. 다들 못들 하느냐? 어서 솥을 걸고 불을 지펴라. 연화의 지휘 아래 부엌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녀들은 신이 나서 물을 깃고 쌀을 씻었습니다. 연화는 곡간을 뒤져 남은 묵은 나무를 불리고 뒤뜰 장독대에서 그나마 성한 된장을 찾아냈습니다. 재료는 보잘것없었지만 연화의 손끝에서 다듬어지자 먹음직스러운 음식 재료로 변모했습니다. 탁탁탁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아궁이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멈췄던 최부자 댁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 같았습니다. 얼마 후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고슬고슬한 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며칠 동안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던 식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연화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숭늉과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들이 밥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밥상을 받자마자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에 퍼져 있던 한기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연화가 생선살을 발라 밥 위에 올려주자 박 씨는 밥알과 함께 눈물을 삼켰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네가 끓여준 국이 제일 맛있다. 신우이도 옆에서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옳게 언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신우이의 사과에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반찬을 밀어주었습니다. 아가씨 많이 드세요. 다 지난 일입니다. 가족끼리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되지요. 부자도 겸상을 하며 모처럼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집이지. 며느리가 돌아오니 이제야 밥맛이 도는구나. 방 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고 우풍이 드는 문틈은 연화가 미리 준비한 솜으로 꼼꼼히 막혀 있어 찬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최 부자 댁에는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안과 공포에 떨며 잠 못 이루던 밤과는 차원이 다른 안락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따뜻한 사랑채에 모여 앉아 며느리의 귀환을 축하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역시 우리 작은마님이 최고야. 그 무서운 빚쟁이들을 한 방에 보내버리시다니. 암 그렇고 말고 이제 우리 집도 다시 살았어. 덕칠이 노인은 마당을 돌며 문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빗장이 걸린 대문은 이제 닫힌 문이 아니라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박 씨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던 그녀의 얼굴은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잠든 시어머니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눈이 그치고 총총한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기운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깨진 백자 항아리 조각들은 이미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투박하지만 튼튼한 옹기 항아리가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속 있고 단단한 그 항아리처럼 최 부자 댁은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모아 밤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이제 막 새벽이 밝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자 댁의 지붕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말끔히 걷히고 파란 하늘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빛났고 마당에 쌓인 눈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연화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사박사박 눈 밟는 소리와 빗자루질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우는 맑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깬 머슴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당에 눈을 치우고 외양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몸으로 느낀 하인들은 예전처럼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입계는 안도감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화는 가장 먼저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깨지고 금이 간 항아리들은 이미 치워졌지만 남은 장독들도 관리가 소홀하여 지저분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깨끗한 행주로 장독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장맛이 변하면 집안이 기운다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왔으니 다시 제 맛을 찾을 것입니다. 그녀가 독뚜껑을 열고 햇볕을 쬐어주자 퀴퀴하던 묵은 냄새가 사라지고 구수한 장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볕이 잘 드는 곳에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 모아 비는 연화의 뒷모습은 마치 집안을 지키는 성주신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참모는 눈시울을 붉히며 부엌으로 달려가 며느리의 정성에 보답하듯 아궁이에 불을 더욱 힘차게 지폈습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 박 씨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이불 속에서 하녀들을 부르며 호통을 쳤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조용히 자신의 이부자리를 개었습니다. 지난밤 며느리가 끓여준 따뜻한 국 덕분에 깊은 잠을 잤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박 씨는 문을 열고 마당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 곳곳을 살피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그 부지런함이 사실은 이 집안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복을 발로 찼었구나. 저 아이가 없으면 이 집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그녀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 씨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하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곳간 열쇠 꾸러미를 풀어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아가 이리 오너라. 연화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오자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원래 주인이 가져야 할 물건이다. 내가 욕심을 부려 집안을 망칠 뻔했구나. 다시는 내가 이 열쇠를 탐하지 않으마. 부디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고 다시 우리 집 살림을 맡아다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의 연화는 열쇠를 두 손으로 받쳐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당치 않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어머님 심려를 끼쳐드린 탓입니다. 앞으로 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두 여인의 손이 맞닿은 곳에서 따스한 화해의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신우이 또한 변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랫목에서 뒹굴며 새 옷 타령이나 했을 그녀가 이제는 연화 옆에 붙어서 바느질을 배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언니, 저도 이제 밥값은 해야겠어요. 이 구멍 난 양말부터 끼워볼게요. 신우이는 서툰 솜씨로 바늘길을 꿰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연화는 웃으며 신우이의 손을 잡아주고 바느질하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가씨 바느질은 마음을 깁는 것과 같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면 헌옷도 새 옷보다 귀해지는 법이지요. 연화의 가르침에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려한 비단보다 소박한 무명천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없던 신우이가 철이 들어가는 모습에 최 부자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안정을 되찾자 연화는 본격적으로 가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박 씨가 저지른 낭비를 메우기 위해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쌈짓돈과 그동안 삭바느질을 하여 푼푼히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돈으로 급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는 다가올 농사 준비를 위한 종자를 샀습니다. 비록 지금은 곡간이 비었으나 다가오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면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연화의 야무진 계획에 최 부자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는 체면을 버리고 직접 쟁기를 잡고 밭을 갈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렇게 애쓰는데 시애비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야 없지.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니 무너져가던 가세가 서서히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최 부자 댁은 명절 준비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풍성한 재료는 없었지만 연화의 지혜로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쌀이 부족하면 잡곡을 섞어 떡을 하고 고기가 부족하면 두부와 나물을 듬뿍 넣어 만두를 빚었습니다. 음식은 재료 맛이 아니라 정성 맛이라 했습니다. 연화가 빚은 만두는 모양이 예쁘고 속이 꽉 차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만두를 빚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은 그 어떤 산해진 밀을 차려놓은 잔치상보다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박 씨도 서툰 솜씨로 만두피를 밀며 거들었고 얼굴에 밀가루가 묻은 서로를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최 부자댁 담장 너머로 오랜만에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명절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자신을 구해준 산속의 약초꾼 노부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잘 빚은 만두와 떡, 그리고 정성껏 지은 겨울옷 한 벌을 챙겨 덕칠이 노인편에 보냈습니다. 이 옷은 제가 밤새 지은 것입니다. 두 분 어르신께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풀리면 꼭 모시러 가겠다고 전해주세요. 덕칠이 노인은 짐을 짊어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아씨, 마음씨가 부처님 같습니다. 그 노부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눈에 선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는 연화의 마음은 눈 덮인 산길을 녹일 만큼 따뜻했습니다. 나눔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임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내쫓고 망해가던 집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일어서는 최부자 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그 집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야. 쓰러져가는 집을 맨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다지. 암 여자가 들어와야 집안이 흥한다더니 옛말 그런 거 하나 없어. 이웃들은 연화가 만든 떡과 만두를 나눠 받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험담했던 이웃들에게도 웃으며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난 일은 다 지난 일이지요. 떡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녀의 넓은 아량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최부자 댁의 평안을 진심으로 빌어주게 되었습니다. 흉흉했던 소문은 사라지고 덕담만이 마을을 채웠습니다. 드디어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부자 댁 안방에는 정갈한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비싼 과일이나 고기는 없었지만 정성껏 빚은 만두와 뽀얀 떡국, 그리고 맑은 술이 조상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최부자는 두루마기를 갖춰 입고 경건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 못난 후손이 집안을 망칠 뻔했으나 며느리의 덕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디 저희 가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며느리 연화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의 충문은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간절했습니다. 박씨와 시누이, 그리고 연화도 뒤따라 절을 올렸습니다. 향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을 은은하게 감쌌고 조상님들도 흐뭇하게 웃으시는 듯 했습니다. 차례를 마친 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한 그릇에는 지난 겨울의 시련을 이겨낸 가족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었습니다. 최부자가 떡국을 한 술 뜨며 말했습니다. 이 떡국 맛이 참으로 좋다. 내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으뜸이다. 박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며느리 손맛이 들어가서 그런지 속이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시부모님의 그릇에 떡을 더 덜어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떡국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리고 아가씨도 올 한 해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게.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말들이 오가는 밥상머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마당에서는 윷놀이판이 벌어졌습니다. 주인과 머슴이 어우러져 편을 가르고 윷을 던졌습니다. 뭐가 나왔다. 환호성이 터지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박씨는 윷놀이를 구경하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박씨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연화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을 게다. 너는 우리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귀한 딸이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우리 이제 아프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차가웠던 시어머니의 가슴에도 얼어붙었던 며느리의 가슴에도 봄눈 녹듯 따스한 사랑이 흘렀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최부자 댁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집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아궁 위에는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구들장을 뜨끈하게 데웠고 문풍지는 바람을 막아주며 평온한 자장가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가족들의 잠자리를 봐주고 마지막으로 부엌에 들러 불단속을 했습니다. 소뚜껑을 닫고 행주를 가지런히 개어놓은 뒤 그녀는 잠시 부엌 문턱에 앉아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고난은 지나갔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한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연화가 안방으로 들어오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식구들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연화도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미불의 포근한 감촉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최 부자 댁은 이제 다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복이 넘치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곳간에 쌓인 곡식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가득 차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 온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 덮인 상골마을 작은 기와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다 달빛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이 집안의 평화를 하늘에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모진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난 매화꽃처럼 최 부자댁의 행복은 그 윽한 향기를 품고 오래도록 이어질 것입니다. 착한 며느리 연화의 지혜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오늘 밤 꿈속에서는 여러분에게도 그 따뜻한 복이 눈송이처럼 소복이 내려앉기를 바랍니다.